한반도의 미래, 한민족의 내일을 디자인합니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7편, 경계를 넘어 평화를 품다, 비무장지대의 재탄생. 판문점 군사분 개선을 향해 걷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맞은편에서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 My friend. 분단의 상징 판문점 군사분 개선을 사이에 두고 북미 두 정상이 마주선 순간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제안이 이어졌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5cm 높이의 군사분 개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 앞까지 이어진 두 정상의 발걸음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북한 당국 역시 기록영화 형태로 북미의 만남을 전하며 각별한 의미를 담았다. 모든 예상과 억측, 상식과 관리를 초월한 조미 수뇌분들의 이 파격적인 상봉은 세계를 커다란 충격과 격동으로 끓게 했습니다. 갈등과 반목, 분단의 상징이었던 한반도의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변화라는 새로운 길목에 서게 된 것이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니 린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보고 들으신 것처럼 그 정말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가 이제 점점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 다니엘 씨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네. 비무장지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러세요? 몇 번 가봐서 그런지 되게 친근하기도 하고 좀 묘하기도 하고 항상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친구들이도 놀러 와서 이제 DMZ를 한번 방문해봤는데 너무 묘하고 신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묘하고 신기하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무섭다기보다는 네. 제 친구가 이런 네. 얘기했었어요. 우리 어쩌면 달 뒤쪽보다 더 먼 땅 같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표현했었어요. 네, 예. 아직 저에게는 정말 머나먼 곳이에요. 저는 아직 네. 한 번도 가보질 못했거든요. 네. 자, 뭐 우리나라는 물론 이렇게 해외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가 한반도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경계를 넘어 평화를 품다, 비무장지대의 재탄생.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지켜주시는 분인데요.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자, 이 비무장지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요. 탈북 통일학 박사 1호,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주승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통일학 박사 1호에 또 비무장지대하고 좀 특별한 인연 있으시다니 좀 뭐가 궁금한 게 진짜 한두 개 아닌 것 같아요. 많아지고 진짜. 있죠.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요. 네. 남한에 언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네.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군복무를 했고요. 네. 네네. 2000년대 초반에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건너온 분이신 거예요. 와. 정말 오늘 차차 궁금증 해소하도록 좀 많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비무장지대의 미래, 국제 평화를 상징하는 무대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조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네. 신기하죠. 네. 원래 DMZ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DMZ 하면 떠오르는 게 철조망이죠. 근데 그러니까 남과 북을 가르는 선을 MDL 군사 분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철조망이 없어요. 거기는 말뚝만 200m 간격으로 1292개가
이쪽 서쪽부터 마지막은 고성 앞바다 바닷가 모래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서로 충돌하던 사람들이 아무 장벽도 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km씩 양쪽 물러나서 여기는 무장하지 말자. 싸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철조망은 남과 북으로 2km씩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철조망은 그 뒤에 있어요. 여기 통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전술 도로로 군인들이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근데 말이 비무장지대지 지금 대략 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남과 북이 지난번에 한번 폭파 방식으로 없어진 초소들이 있죠. 그걸 GP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80여 개 유무인 합쳐서 북한은 우리가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화된 지역이 사실은 DMZ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놨는데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해놓은 땅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가보면 복잡한 생각이 된다 그랬는데 정말 복잡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나라의 젊은 청춘들이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와서 서로 누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러니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다 하나하나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복잡할 수밖에 없죠. 복잡할 수밖에. 그래서 그 땅이 이제 평화의 땅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계기에 지금 우리가 입구에 와 있거든요. 지난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했죠. 9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했죠.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깜짝 남북미 회동이 있었죠. 남북 정상만 3번 만났습니다. 이 사이에 북미도 3번 만났어요. 1년 안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6번 있은 적은 처음이에요. 이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4번 갔고 시 주석이 평양에 한 번 왔어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을 또 갔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북싱가포르 정상회담, 북베트남 정상회담, 북한 쿠바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반 만에 15번의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건 뭐냐면 바로 이 9.19 군사 분야 합의. 이건 한국 전쟁 이후 최초예요. 실제로 접경 이 MDL 군사 분계선의 인근에서 9월 19일 날 체결된 아까 말씀드렸던 폭파 방식으로 GP 제거됐죠. 그리고 양측이 모든 걸 준수하고 있어요. 저쪽에 북한이 막 미사일 쏘니까 위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군사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가 바로 DMZ 비무장, JSA 비무장화 됐죠.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으로 유해 발굴하고 있죠. GP 22개, 양측 11개씩 폭파했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사 분야 우리가 지금 남북이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시지만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은 성과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DMZ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것만이 아니에요. 한국 전쟁은 이미 공산 진영과 이 자본주의 진영이 국제 전쟁이에요. 국제 전쟁.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국적의 젊은이들이 누워 있어요. 거기에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DMZ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계인의 생태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DMZ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먼저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한반도 DMZ는 우리만 한반도만 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냉전 체제에서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두 개를 갈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단선이었어요. 민족의 분단선이자 국제적인 분단선이었어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 분들이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그러죠. 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만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떤 데요? 기억의 장소잖아요. 우리가 서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러니까 한반도와 지구촌에 살아있는 전쟁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프란폭이 탄피 하나까지 모두 다 전쟁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성해야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되나? 또 거기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다 그 비목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정말로 그건 비목이라도 있었죠. 그분은. 비목도 없는 무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 평화를 희구하고
우리의 폭력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폭력적인 장소가 가장 평화의 장소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 학살 장소, 거기가 지금 평화를 희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성지가 됐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 평화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DMZ입니다. 그리고 DMZ는 인간의 발길이 안 닿았죠. 온대 지방에. 아프리카 열대우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248km, 폭 4km. 사실은 완전히 폭 4km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좁은 데도 있고 저 북한 사람들이 많이 안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4km 곱하기 248하면 면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좁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온대 지방에서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에요. 수십 년간. 그러니까 생태계가 고유한 생태계가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보고다 이 말은 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고 지뢰가 묻혀있고 일부 지금은 아닙니다만 화공작전이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숲을 태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생태계 보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아주 고유한 생태계인 거죠. 그리고 짐승들이 마음대로 쉬었다 갈 수 있는 데인 거죠. 그러니까 포유 동물뿐만이 아니라 새들,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새들이 한반도를 거점으로 태평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유라시아 생태의 거점이에요. 그다음 다크 투어리즘. 결국 봐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건 세계인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세계적인 냉전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니까. 그러니까 세계인과 협의해서 같이 DMZ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꿈꾸는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DMZ를 우리의 또 인류의 미래의 평화와 생태를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남북주재 유엔기구 비무장지대 안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인근을 말하는 겁니다. 일원을 크게 보면. 그래서 기구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겠죠. 세계인 유산이잖아요. 전 공동으로 제안만 하면 등재되게 돼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등재 추진을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개성은 이미 공단이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를 평화협력지구 그러니까 남북이 평화적으로 윈윈하는 공동 번영 평화에 기반을 둔 공동 번영의 지도를 만들자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지뢰를 국제 유엔 지뢰행동조직 이건 뭐 국제 기구 중에 하나인데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지뢰를 제거하자. 지금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때는 대통령께서는 48만 발 제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북측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계획이 없이 뿌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뢰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또 제거 작업 자체가 평화의 이벤트가 될 수 있으니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국제평화지대는 저는 한국적인 평화 모델 한국하면 분단과 냉전의 땅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평화 문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 두 번째는 세계적인 평화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동북아 아까 말씀드렸죠? 유라시아 생태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만들자. 그다음에 점선면 전략을 통해 뭐 DMZ 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DMZ 하나의 점을 찍고 그걸 점과 점을 만들어 선을 잇고 DMZ 전체를 면으로 활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DMZ 전역을 단일한 생태 평화의 벨트. 그러니까 제 꿈은 결국 DMZ는 하나의 단일한 공간으로 보존되고 활용이 돼야 돼요. 뭐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뚫고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DMZ 국제평화지대와의 개념은 DMZ와 북측 개성을 포함하는 접경적 전체예요. 그러니까 DMZ만 딱 끊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DMZ가 존재하는 건 그 주변에 민간인 통치 구역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존이 됐기 때문에 DMZ만 딱 떼서 활용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DMZ와 접경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을 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북측 접경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견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를 하면 이걸 왜냐하면 DMZ 탄생도 유엔 결의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 유엔이 결의하면 돼요. 그다음에 유엔 산하에 지금 유엔사가 관리하는데 DMZ 평화특별히 민간인을 넘기는 겁니다. 지금 유엔사가 관리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죠. 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판문점 개성평화지대와 개성공단 지금 다 성공했죠. 네. 거기 들어가신 기업인들 다 열자고 그러죠. 더 크게. 그다음에 그걸 우리 만들기가 아니라 국제공단으로 만들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걸 세계 평화. 그러니까 번역만이 아니라 평화대학, 그다음에 평화교육, 평화캠프, 평화박물관 이런 걸 조성을 하자. 그리고 국제기구 중에서 너무 큰 건 안 돼요. 거기 환경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근데 DMZ 안에 말고 그 인근에 그런 기구들을 설치하면 자연히 그게 평화를 보장하는 기구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 만들어도 돼요. 세계 평화기구를.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는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바로 될 겁니다. 지뢰 제거는 다 제거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적으로 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은 해야죠. 그러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은 바로 마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 제거해야 되지만 저기는 우리가 하나의 공간으로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제거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DMZ 보존 및 활용 준비를 하고 가칭 DMZ 특별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다음 우리 같은 전문가들 세계인들이 모여서 미래를 꿈꿔보자. 그리고 축제 우리가 슬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참여형 축제 개념을 제공을 하자. 그리고 분담 비용의 균등화 개념.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한범 박사님의 짧고 굵은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DMZ라는 게 단순히 남북을 가르는 어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반성을 하고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공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세계 평화의 공간으로 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굉장히 즐겁게 예, 아주 관심 있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네. 강의를 들으셨어요. 재밌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DMZ 하면 왜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그게 네.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DMZ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건너면 아무것도 뭐 건널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렇죠. 네. 세계 끝이라고 하고도 보통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사실 섬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렇죠, 봤을 섬이죠. 때는 섬인데 그런 섬이 다시 어느 정도 대륙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한테는 좀 막연한 곳인데 어떻게 외국인들은 이 DMZ 관광들을 많이들 가더라고요. 지금 친구랑 뭐 네네. 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희 친구들 많이 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일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네네.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도라산역 쪽으로 들어가도 너무 희한한 것들이 많고 뭐 베를린 장벽의 한 조각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교통 표지판 보면 뭐 평양 몇 킬로미터, 뭐 개성 몇 킬로미터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네. 너무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우리 DMZ 오늘 DMZ에 대한 더 많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무장지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그 주승현 교수님의 표정을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주 교수님이 생각하는 또 기억하는 DMZ는 어떤 곳인가요? 네, 그 고통과 아픔의 그 현장이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 입대해서 한 6년간 북한 쪽 DMZ에 있었고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남쪽에 대해서 그리고 분단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였고 또 제가 그 근무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군과 북한군이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전쟁을 우리가 완전히 종료한 국가가 아닌 적대의 어떤 상황에서 한민족이라고 했던 상대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좀 슬픔 같은 게 많았고요. 또 제가 직접 나중에 이제 휴전선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분단이 나온 약간 전환자라는 느낌을 또 겪으면서 해서 아직까지 제가 비무장 얘기를 들으면 감정이 약간 묘하고 찹찹하죠. 네. 그러시겠네요. 혹시 어떤 경로로 탈출하셨나요? 네, 저는 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보면 임진각 쪽에 네. 도라산 전망대라는 그 처소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앞쪽 북한군 처소에서 있다가 이제 남쪽 처소로 걸어서 오게 된 거죠. 아니 거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저희 조 박사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지뢰도 많고 고압선 있고 그걸 어떻게 뚫고 오신 거예요? 네, 사실은 아까 우리 그 조한범 박사님께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4km의 비무장지대에 북한군 2km, 남쪽이 2km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무했던 북한군 그 비무장지대 초소가 남쪽 초소하고 좀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650m. 네. 그래서 뛰어서 오면 한 5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뢰도 있고 네. 네. 그리고 고압전선도 있고 철책선도 있고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경비병들이 남북이 네.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돌파하다 보니까 사실은 5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시간이 좀 걸려서 오게 된 거죠. 네.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정말 사선을 건너신 분인데 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가요 저는. 맞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내가 저 경계선을 넘어야 되겠다. 뭔가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뭐 당일에 결정해서 온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사실 그 비무장지대에서 보직이 그 일반 경비병이 아니고 심리전 담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남 선전 그렇습니다. 방송하는데. 그래서 그 남쪽에 대한 어떤 정보나 방송 같은 것도 평소에 많이 듣고 있었고 네. 뭐 그것 때문에 꼭 넘어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줬을 텐데 제가 그 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좀 잘못되시는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그 뭐 지금은 이제 학위를 받고 대학에 있지만 북한에서의 그 꿈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착실하게 이제 장교대학을 준비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그 꿈도 약간 무산되면서 그러면 남쪽에 가서 좀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보고자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된 거죠. 와. 아니 그 지뢰 때문에도 되게 무서우셨을 것 같고 저는 그건 진짜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 비무장지대에서 그 복무하셨을 때 혹시 조금 뭐 일하면서 조금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그 97년에 그 비무장지대에서 물론 제가 근무했던 서부전선이 아니고 네. 당시에 이제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교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총격 사건만 있은 것이 아니고 무반동포라고 해서 포까지 날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괜히 비무장지대에 나왔다 그런 후회가 든 겁니다. 언제 이제 또 저희 처소에서 싸울지 모르고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3년 후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 중에 통일이 되면 통일을 맞이하는 최전방 어떤 군인의 어떤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어떤 희비가 교차되는 그러한 것들을 비무장지대에서 많은 것을 좀 경험하게 됐었죠. 네. 자, 그 주 박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기까지 25분이 걸렸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 주 박사님의 기록을 깨트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뭔지 아시겠어요? 자,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판문점 북측 초소 앞을 지나쳐 남쪽으로 질주하는 군용 지프. 배수로에 차량이 빠지자 무장한 북한 병사들이 달려들고 북한군 병사가 차를 버리고 급히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이른바 귀순병사 오청성 사건이다. 사건 2주 뒤 공개된 현장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언제라도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총알을 5발이나 맞고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판문점 경무대 출신 오청성 씨. 2년이나 지난 지금 그는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너무나 당연했다고 얘기한다. 그때 제가 한국 올 때 자체도 이제 또 북한 쪽에서 또 그때 총탄을 발사했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항시적으로 뭐 유엔에서 이제 체결한 게 뭐 DMZ 부분에서는 비무장을 해서 무장을 그러니까 소지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때 AK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항시적으로 이제 그쪽은 준비시켜요. 북한 정권에서 이제 DMZ 라인 쪽 군인들은 이제 뭐 무기 서지할 때 탄화를 무조건 서지해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직후부터 판문점을 시찰하고 초소를 찾을 만큼 비무장지대 근무병에 대한 대우도 선발 기준도 각별하다고 한다. 민경이라고 하는데 일명 민경 부대들도 일단 저희 제2 판문점 경무대보다는 이제 식단 수준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백미는 아마 먹을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 건강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터대로 했을 때는 뭐 집안의 뭐 치안대라던가 뭐 지휘주 이런 그런 터대가 일단 좋아야지만이 이제 그러니까 DMZ 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이제 신장 같은 경우에도 그 뽑는 기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 1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니 다니엘 씨, 저 장면은 한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아 정말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진짜요. 예. 어떻게 저렇게 총을 5대나 맞고 네. 예. 5발이라 그랬죠. 5발을 맞고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국종 교수님 이국종 그분 교수님이 스타가 수술했잖아요. 예, 맞아요. 야, 저희도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장면인데 주승현 교수께서는 이거 남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겪으셨던 거잖아요. 좀 다시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네, 뭐 마음이 아프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오청성 귀순병사가 이제 오는 어떤 뉴스도 다 챙겨보고 또 저 친구가 온 다음에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마음 아프냐면요. 저는 이제 25분 정도 걸렸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판문점으로 바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남북의 경계선은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DL이라는 중앙분계선 딱 하나입니다. 네. 그런 철책선도 아니고 50cm 콘크리트 그 언덕이에요. 그것만 이제 뛰어넘으면 되는데 북한 쪽에서 그 MDL까지 저 친구가 넘어왔던 시간이 14초 아마 그 정도로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록은 다 제 기록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문제는 넘어기 전까지 그 친구이자 동료였던 북한군 군인들이 저 친구가 넘어가는 순간 날린 총탄이 40발입니다. 그리고 몸에 박힌 총알이 아까 5발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제 죽어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의 그 분단의 이제 슬픔이자 고통이자 상처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저 친구나 저의 어떤 뭐 일부의 사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분단이 장기화되고 또 우리 민족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계속 공고히 남아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그 희생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25분 그 다음에 14초. 하지만 그 기록은 또 한 번 깨졌죠. 작년에 이제 남북 두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을 때는 무려 4초에서 5초 정도 걸렸다고 하죠. 발 한 번만 이렇게 딱 내디디면 바로 넘을 수 있는 선인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대입니다. 혹시 북한 주민들은 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요? 네, 우리는 사실은 비무장지대를 많이 잊고 삽니다. 예. 그리고 그 분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또 그것을 크게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좀 우리하고 틀리게 비무장지대나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은 좀 더 또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구호로서나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비무장지대가 거둬져야 그것을 드러내야 한민족이 함께 살거나 통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은 우리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랑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사실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비무장지대의 근접지대에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뭐 네. 드라이브도 갈 수도 있고 참관도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그 비무장지대의 도시들을 이제 전선지대라고 이제 특별히 규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올 수는 있는데 오려면 허가를 받고 와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나중에 뭐 남북이 이제 뭐 어떤 통일을 좀 지향을 하고 평화의 어떤 그 본격적인 시대에 들어서면 남북한 주민들이 비무장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이 영상 보면서 독일 생각도 많이 나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정말 많은 통독 사람들도 베를린으로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서독으로 이제 탈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한 100명 이상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베를린 가시면 네. 바닥에 그 벽돌로 그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하고 날짜, 언제 탈출 시도했는지 이런 거 다 적혀져 있고 베를린 가시면 이제 운탄벨튼이라고 지하 세계를 구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 70개 이상 있는데 그거 나중에 가시면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터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땅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땅굴도 있고요. 네. 근데 정말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마음 아픈 얘기를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베를린 장벽도 보시면 장벽 있는데 그 양쪽에 한 100m 정도 어떤 이제 구역이 있는데 사망 구역이라고 했었어요. 도드슈타이픈. 그래서 그거 넘으려고 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다리를 들고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벽 3개잖아요. 네. 그래서 사다리 크기 3가지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헷갈려가지고 마지막 장벽을 이제 넘으려고 했는데 사다리가 짧아서 마지막 장벽에서 이제 총알 맞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죠. 아유 정말 그 한 사건 다 얼마나 그 많은 목숨들과 네.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아유 저희 박사님 그 동서독의 경계와 우리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이 비무장지대 좀 어떤 차이들이 또 있나요? 동서독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이 훨씬 길어요. 길다 더. 근데 네. 폭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짧은 데는 50m밖에 안 돼요. 네. 긴 데도 네. 200~300m밖에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MDL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네. 그리고 냉전지에서 우리 민간인 통신은 원래 25km였었어요. 네. MDL에서. 근데 이게 줄어서 지금 10km인데 네. 북한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최대 폭 4km 되는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는 거고 동서독은 그냥 철조망 앞까지 농사를 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네. 이쪽은 아예 없는 거죠. 이쪽이. 네. 근데 동쪽만 이제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좁죠. 그러면 우리만큼의 어떤 그런 긴장감은 좀 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않아요. 그게 이제 탈출하는 분들이 있었고 거기 자동소총이죠. 네.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가면 진짜로요? 그냥 자동으로 발사되는 자동으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안에 가슴 아픈 사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철조망에 넘으려고 했던 분이 돌아가셔서 걸쳐 있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거의 같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아까 저기 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2000년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좀 긴장이 완화되고 이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그 분위기도 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북의 어떤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현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오청성 씨 네. 탈북을 할 때 40발을 쏘잖아요. 정전 협정에는 라이플이라고 써 있어요. 총이 영어로. 그건 네. 뭐냐면 자동으로 총알이 나가는 총은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권총 내지는 한 발씩 쏘는 총 위반이죠. 그다음에 아까 민경이라고 그러셨는데 저기 군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냥 경찰인데 군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MP 민정 경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죠. 가장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조금만 나빠지면은 완전히 중무장한 사람들이 바로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외부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르나무 도끼 네, 만행 도끼 만행 사건 바로 사건이고, 그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상호 이렇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지. 네네.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선을 긋고 이제 따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분쟁했던 지역. 지금 아마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자유로워지면 나오겠지만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사실. 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건데 김승호 소장님도 좀 이런 변화들을 좀 느끼나요? 저희들이 그 민통선에서 조사한 게 2004년부터 조사를 매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들어가면서
지금 4개의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각 정부마다 비무장지대의 정책들이 각각 다 다른데 그때마다 그 안에 출입하는 저희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경험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변화가 과거의 변화하고 다르게 아주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변하는 게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그 과거에는 그 저희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내용도 제한될 뿐만 아니고 그 들어가는 인원도 많이 제한을 하고 활동하는 어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감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하는데 특히 이제 주민들 저희들은 이제 매주 들어가서 주민을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는 거래요. 과거에는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겠지.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기가 이제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연 풍광이 아름답다. 천혜의 그런 자연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승호 소장님, 여기 자연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어떤가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매주 거기를 조사를 가면 토요일 날 주로 조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 매주 조사한 날은 관홍상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개인 생활을 못하는데 개인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매주 가고 싶어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런 생태 자원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조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대해 중요한 어떤 중간 거점이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생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여름에는 여름새, 겨울은 겨울새, 가을은 가을에 봄가을에 이동하는 새 이래서 계절마다 시기마다 새들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안 들어가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애들 또 저 동남아에서 오는 친구들 뭐 중간에 알래스카에서 오는 친구들 막 오고 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있던 논이나 밭이 있던 자리가 아까 우리 조 박사님 하신 것처럼 온대성 생태계 중에서도 가장 온전하게 복원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사람이 아무리 정원을 예쁘게 꾸며놔도 그거보다 더 좋은 정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태 환경을 지금 다 연구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동식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상시 한반도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뭐 박사 말대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뭐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나. 호랑이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남북한이 이 중간에 갈라지다 보니까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영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멸종했다는 게 이제 보통 통설이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사기라든가 사냥 이런 것들이 이제 멸종위종 포유류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대형 그 포유류들은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식지를 잃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좀 서식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1급이 이제 총 9종 정도가 거기서 번식하거나 월동하거나 서식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루미는 이제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비무장지대 근처에 와서 월동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검독수리라든가 뭐 흰꼬리 수리, 뭐 특히 이제 또 양서파충류들 종류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양서파충류가 많이 있어요. 그 금개구리 같은 멸종위기 2급이라든가 구렁이가 보시기 참 힘드시죠. 근데 저희들은 자주 봐요 그거를요. 조사하다가 말 구렁이 이 큰 구렁이 이렇게 가고 큰 구렁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사냥하고 이런 장면을 많이 보는데 양서파충류가 그 아주 자유롭고 아주 광범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비무장지대는 그 다양한 생물을 살게 만들어진 서식지가 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죠. DMZ가 이렇게 막 생명의 땅 이런 것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저희들이 2004년부터 공식 조사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2004년. 예, 저희들은 이제 민간 그 연구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군인들 거기를 들어가는 규칙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군인들이 왜 규칙적으로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줘서 굉장히 좀 많이 애를 먹었죠. 나중에는 이제 이해하고 저희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어떤 자원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 15년 정도 매주 조사한 자료를 통계를 내서 요즘에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종의 변화, 그다음에 중요한 종의 서식지의 변화는 비무장지대가 생성되고
또 유지되는 데 되게 중요한 어떤 관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기후 변화를 설명할 때에 거기에 생물학은 더 중요한 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생물종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네. 각가지 어떤 변수들을 저희들이 많이 관찰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그 뭐 평화의 둘레길 해가지고 생겼잖아요. DMZ 주변에.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의 발길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제 아름답다는 소문이 나면 또 이제 막 몰려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희로서는 그런 걸 이렇게 기회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좋지만 뭔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네, 소비되고 파괴되고 이런 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소장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가 이 DMZ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현대사에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그 비무장지대 유지와 또 그거를 그 또 변화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쪽 장소이기도 한데 결국은 비무장지대를 왜 자꾸만 개방하려고 하느냐, 또 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금기상을 펼치려고 하느냐라는 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아마 정치적인 억압관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억압을 극복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개념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자연생태가 우수한 곳을 그냥 두는 것이 억압이 아니고 규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 열고 펼치는 것이 하나의 평화의 한 상징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정책적 방향이 그렇게 나타나서 네. 저희들 되게 많이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하나 정책이 발표가 되면 제일 걱정하는데 외국 언론들이 제일 걱정을 해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 뭐 미국의 유산 언론사나 뭐 유럽에 있는 유산 언론사들이 저희들 찾아와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 제일 먼저 둘레길이 발표되면 그 다음날 바로 CNN이 연락이 오고 뭐 워싱턴 포스트가 연락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네. 하는. 근데 저희들은 개방이 되면 오히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체제가 빨라진다라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먼저 선행적으로 전체적인 조사가 과학적인 조사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도 늦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선행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민간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가 발표를 하고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도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고려 대상에서 우선순위에 네. 밀리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아,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네. 항상 개발이냐 그죠. 고전이냐 어. 이런 논란이 항상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53년 이후로는 밟지 않았던 땅인데 뭐 개발하면서도 아니면 개방하면서도 국립공원이라도 좀 아, 예, 유지하거나 맞습니다. 이런 네, 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이 네. 있어요.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DMZ가 있죠. 4km 폭. 네. 이쪽 남쪽에는 군인들 전술도로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다녀야겠죠. 그러니까 고성에서 김포까지 도로가 있어요. 군인들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GP 초소로 들어가는데 또 전술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살리고 그 초소를 그대로 살리면 가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따라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감시탑에서 보고 또 나와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타잔 나오는 그런 밀림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온대지방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건 동부 전선 일부 지구에 해당이 되고 중부에서 서부로 오는 데는 이 개활지나 나대지가 많아요. 습지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실은 나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대로 다 철조망 뜯어내고 우리가 막 들어가 봐야 되고 지뢰도 다 제거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인위적인 개입이 돼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DMZ 조사를 해서 들어가는데 아주 극단적인 됩니다만 멧돼지들이 길을 안 비켜줘가지고 한 10분 기다렸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손이 안 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유한 온대지방의 고유한 가치, 네. 특이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지
가면 뭐 그 타잔 나오고 뭐 저 고릴라 나오고 그런 데는 아닌 거죠. 네, 그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됐던 만큼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서서히 열어가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에는요, 그 동독과 서독을 갈랐던 국경선 좀 많이 좀 변했겠죠, 모습이. 네. 이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끝없이 이어지는 초록색 길. 길이 1393km에 최대폭 2km. 40년 동안 동서독을 나누었던 국경지대 그리네스 반트입니다. 동독을 탈출하려던 주민들이 총에 맞아 숨졌던 비극의 현장. 오랫동안 인적이 끊겼던 이곳은 지금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멸종 위기동물 600여 정도, 각종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합니다. 민간 주도로 기금을 만들어 국경지대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노력이 거둔 결실입니다. Gut vorbereitet, als dann die Wiedervereinigung kam 1989, da wusste man dann schon, dieser Grenzstreifen, der ist was ganz Besonderes bezüglich des Naturpotenzials. 그리네스 반트에 자리 잡은 이곳은 마을 전체가 역사 박물관입니다. 분단 시절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독으로 갈라졌던 작은 마을. 지금은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입니다. Für Schulklassen ist auch sehr wichtig für die junge Generation, die Geschichte dieser deutschen Teilung hier am Beispiel Mödlar-Reutzbach zu halten. 분단의 상처가 얼룩졌던 국경지대에서 생명이 숨쉬는 녹색 공간으로 그리네스 반트의 변신은 한반도 DMZ에도 희망찬 미래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이 그리네스 반트 다니엘 씨 가보셨어요? 우리 집에서 조금 멀어가지고요. 저 못 못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무장지대를 못 가봤고 여기는 간 것처럼 또 반대로 맞습니다. 못 가보셨죠? 비무장지대 가보신 적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못 가게 되는데. 네, 네, 맞아요. 아무튼 이곳은 독일인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네스 반트는 정말 유명하기는 해요. 저도 네. 몇 번 들어봤는데 저도 못 가봐서 조사해봤지만 이제 거의 길이가 1,4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그 비무장지대처럼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50m에서 200m 사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보호 구역이 한 150개 이상 있대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 보존하고 개방을 같이 어느 정도 잘 어우러져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다 그 전역이 보존된 게 아니라 일부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소장님. 네. 그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독일은 이제 통일되는 과정이 준비 없이 된 과정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독일의 접경 지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통일된 후에 여기가 좀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사후에 이제 거기를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한국은 그 교훈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독일의 기자가 저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독일 기자가 저를 손을 턱 들이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까 자기는 미처 생각 못해서 보호하지 못했는데 당신들 지금 미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비무장지대는 독일하고 약간 좀 개념적으로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서식지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길게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서식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요. 동서로 그 기후대도 그 북방에 남방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독일의 비무장지대 죄송하지만 독일의 비무장지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으로 우리는 일부 지역을 보전하고 일부 지역을 통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은 서쪽의 평야지대가 아까 박사님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평야는 평야 나름대로의 생태적인 가치가 좀 있거든요. 또 평야에서 개활지에서 사는 동물 중요한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숲에서 사는 동물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영역마다 우리 그 비무장지대 가지고 있는 영역마다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합이라는 건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보다도 훌륭한 비무장지대가 향후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잘 보존되길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점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그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발표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좀 막연한데 박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미 역설적으로 국제 평화지대예요. 왜냐 유엔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싸우는 걸 막고 있는데
지금은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군사 기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 북한은 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민간으로 넘기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남북만 합의하면 위험하니, 그다음 또 유엔이라는 유엔 사령부라고 하는 군사 기구가 있으면 또 위험하니, 대통령 생각은 이 지대를 한반도와 국제 평화지구로 전환하고 네. 여기에 유엔이 관리하는 유엔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방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구상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유엔 사령부도 유엔의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그럼 유엔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부터 DMZ 지역은 이 평화지대로 전환한다라고 유엔에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유엔 사령부를 제 제안은 민간 기구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관리하는 유엔의 평화 기구가 감시하는 거죠. 근데 주권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엔의 국제 기구, 환경, 생태, 평화 기구들을 DMZ 인근에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권은 우리에게 귀속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기구가 감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주승현 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약에 이렇게 선정하면 네. 뭐 어떻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뭐 북한에서 그것을 그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우리도 좋겠지만 북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그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전쟁에 그 우리가 가진 어떤 고통, 상처를 많이 얘기하는데, 북한도 우리 못지않게 그 한국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가 우리보다 더 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그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북한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무장지대를 그 국제평화지대로 만든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한 것들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제기구, 유엔 기구가 들어와서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뭐 남북 간의 어떤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막연히 지금 뭐 몇 년간 이게 떠든다고 해서 이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조 박사님? 네. 그거는요. 네. 이제 우리가 통일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우린 빼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통일 언제 됩니까, 조 박사님? 이 얘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그렇게. 근데 좀 속으로 약간 농담 한마디 하면은 혹시 봐보세요, 이렇게 다 속으로. 왜냐하면 통일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할 때 오는 거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네네. 우리 노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이 도발만 하는 것 같지만 북한도 사실 평화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국력이 훨씬 약하거든요.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속하게 GP 폭파하고 평화지대화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유엔도 사실 유엔사라고 하는 저 오랜 구시대 유물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난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제가 보기 조만간 실현이 가능할 수 있어요. 조만간. 저거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DMZ의 평화지대는 다른 남북관계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통일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비무장지대가 그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향후에 그 통일된 정부가 어떤 정부가 그 가장 이상적인가는 우리가 지금도 고민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작게나마 우리 큰 틀에서의 정치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작은 틀에서 비정치적인 문제의 교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형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게 비무장지대 생태라는 부분이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소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남북간 교류 협력은 전부 다 공장을 짓고 경협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무장지대 원래 존재하고 있던 그 생태계를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어떤 생물 자원을 가지고 자원화하는 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바이오센터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비무장지대에서 그 가는 장구체라고 있어요. 그 식물을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바깥에 있는 식물보다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식물이 20% 이상 효능이 좋다고 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생물은 동일한 개체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1년에 무려 특허 4개나 낼 정도로 이 적정지 생물이 되게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무장지대 바라보는 눈을 남북 간의 관계를 우리가 가능한 것부터 실현 가능한 것부터 진행하게 되면 통일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 박사님 입장에서는 좀 이 시기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북한이 고향이고 아직까지 그쪽에 뭐 친구나 또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분단이 국복되고 그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뭐 저도 이제 통일 연구자지만 분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올해로 분단이 74년째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에 있었던 그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네. 보면서 아 분단은 지금 해체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이 해체의 흐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그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비무장 지대를 아는 것부터 그리고 비무장 지대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 세 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세계 끝이 아닌 이 비무장지대는 세계 평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도 한번 본인부터 먼저 가셔야죠. 저도 좀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주승현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